안녕하세요. 논어여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논어여행에 우리가 색다른 또 감흥을 갖고 떠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논어여행 두 번째 주제는 온고지신. 많이 들어본 용어죠. 온고지신. 온고지신 하면은 우리가 많은 또 선현들 중에 그런 관련은 있지만 오늘 우리는 태계 이황 선생을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태계 이황 선생과 온고지신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요? 또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어쨌든 이 온고지신은 공자가 한 이야기로서 상당히 우리에게 친숙한 그러한 사자성어가 되겠습니다. 사자성어입니다. 공자는 일평생 오로지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배움입니다. 배워야 한다는 거죠. 자신도 15살에 배움의 뜻을 두었다 해서 지학, 배움의 뜻을 두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평가할 때도 뭐 이 사람이 뭐 신분을 따지거나 아주 높은 권세를 가졌거나 아니면 재산이 많거나 이것으로 따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공자는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배워서 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사람이냐 아니냐. 바로 여기에 공자는 그 중요함을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유교무류라고 하죠. 공자님은 어쨌든 공자님 한 말은 다 믿고 따라야 됩니다. 어쨌든 유교무류 말 그대로 배움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죠. 차별이 없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의 신분이 재산이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오죽하면 논어 첫 구절도 우리 하기시섭지 불역열호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을 첫머리에 이렇게 등장시킵니다. 태계 선생도 도산서당 만년에 이제 지은 도산서당의 기숙사인 농운정사 그 동쪽 마루 위에다 현판을 바로 시섭제라고 이렇게 현판을 달았습니다. 시섭은 뭡니까? 학이시섭. 배우고 나서 수시로 늘 때때로 시간 있을 때마다 익혀야 된다는 거죠. 배우고 말면 누구나 다 까먹고 잊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수시로 익혀야지. 자꾸 복습이죠, 일종의. 수시로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 배운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배우기만 하고 접어두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바로 공자가 그런 면에서 하기 시습. 그래야 불력열호라는 거죠. 시습까지 하지 않고는 열호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참 공자님의 한마디가 의미가 깊습니다. 그 행간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상당히 참 얻을 것이 많습니다. 이 시습이 꾸준히 때때로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평생교육하고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옛 선비들은 공부는 죽어야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해요. 자기 수양이죠. 자기 수양. 근데 우리는 오늘날 시험만 끝나면 공부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봐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든 취업이든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공부 담을 쌓지 않습니까? 참 그것이 잘못된 거죠. 인격 수양은 죽을 때까지 자기 스스로 연마하고 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제 옛 성현들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하여튼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배운 것을 자꾸 시습하다 보면은 거기서 자신만의 배운 것을 그대로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주장이 반영이 될 수 있겠죠.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온고지신이 나온다는 거죠. 그 옛 것에서 새로운 것을 알 수 있고 새로운 것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 옹고지신을 통해서 다시 확인이 됩니다. 공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것을 믿으며 좋아한다. 신이호고 옛것을 믿으며 좋아한다 라고 했고, 또 지나간 것을 말해주니 다음에 올 일을 알고 아는구나 하고 제자한테 격려도 해줍니다. 지나간 것이 뭐가 지나갔으니까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오겠구나 하는 것을 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지나간 걸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또 옹고지신입니다. 온고 옛 것을 자꾸 따뜻하게 데피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따뜻하게 데피는 거 뭡니까? 시섭이죠. 예, 때때로 자꾸 익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자님도 그러한 말씀도 했죠. 그래서 과거는 곧 미래다. 과거와 미래는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어제의 결과물이고 오늘 내가 한 결과물은 내일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미래가 되는 거죠. 태계 선생은 이 말을 옹고지신이라는 말을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태계 선생 스스로도 나는 그 옛 성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 성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나 옛날 사람들 말을 안 들어. 내가 최고지. 미래가 중요하지. 미래를 알기 위해서 옛 성현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진짠가? 그리고 태계 선생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어린 선조 임금이 16살의 임금이 돼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스승으로 모십니다. 태계 선생을 와서 제발 스승이 되어달라고 해서 모시니 태계 선생은 이제 그때 말년인데 자신이 더 이상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걸 스스로 알다 보니 성학십도를 만들어서 왕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겁니다. 그 어린 왕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고, 그 옛날 태평성대를 일군 요순 임금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한 것처럼,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순 임금만, 우와, 멋진 사람이야. 나는 아예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요순 임금은 어떤 사람인가. 그 생각하다 보면은 요순 임금은 또 어떤 일을 했는가 보다 보면은 나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다. 군자가 진짜 될 수가 있다. 예. 그러한 군자학을 선조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준 태계 선생입니다. 태계 선생의 옹고지신의 결과물은 우리가 수없이 많지만 간단히 주자서 저료, 무진육조소, 방금 말씀드린 성학십도 수없이 많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태계 선생은 조선 500년 역사상 성리학의 최대 거봉이라고 우리가 일컫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한 분인데 그러면 주자서 저료라든가 무진육조서라든가 성학십도라든가 이러한 것을 태계 선생이 최초로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역시 앞서 중국에서도 중국의 주자라든가 또 우리 조선에서도 태계 선생의 앞선 군자들이 다 만들고 읊었고 이미 언급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태계 선생은 뭐 했느냐? 그것을 이어받아서 자신이 더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집대성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우자면 바로 뭘 배워야 하는 겁니까? 옹고지신의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바로 태계 선생은 성리학의 최고 거봉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앞선 동양의 그러한 철학, 동양의 성리학, 동양의 사상들을 태계 선생은 가장 조선에 맞게 집대성했다. 그것을 전통을 개성해서 발전시키고 집대성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태계 선생은 고매한 아주 아름다운 인격과 높은 학식이 뛰어난 아름다운 유비군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비군자. 학식이 뛰어나고 인품이 아주 고결하신
그런 선비들에게 붙인 용어가 유비군자입니다. 옛날 공자가 그 편찬한 시경에 등장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태계 선생의 이제 그 유적지를 여행을 저와 함께 지금 떠나시겠습니다. 태계 선생의 탄생. 그 1501년 태계 선생은 바로 지금의 안동이라고 부르는 예안이죠. 예안. 당시에 예안이라는 그 곳에 온혈이 온천이 나는 고장입니다. 그래서 온천에 은혜를 입는다 해서 온혜리. 거기서 이제 태어나게 되시는데, 많은 그 이후에, 오늘날 저 역시, 태계 선생을 흠모하는 사람들은 이곳을 방문하고 여행을 하고 향기를 느껴보고자 합니다. 500년 전과 지금의 어떤 그 시차는 있지만 태계 선생의 남긴 그 유적지에서 어떤 온기를 느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이것이 바로 조선을 대표하는 지식인 태계 선생의 그 어떤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설렙니다. 저도 거기 갈 때마다 설레고, 갈 때마다 낯선 곳이 아닌데, 많이 갔으니까 낯선 곳은 아닌데 마음적으로는 설렘이 있습니다. 워낙 고매하신 분을 직접 만나보는 건 아니지만 그곳을 찾아간다는 그 자체에 어떤 경외심을 갖는 거죠. 그 집엔 정자형의 사랑채가 있습니다. 노송정이라고 부르거든요. 노송정. 그래서 지금 현재 노송정 종택이라고 한다. 노송정 종택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자형 건물이 있는데, 이 정자형 건물이 바로 태계 선생의 그 집의 사랑채입니다. 태계 선생은 물론 태어날 때는 안채에서 태어나죠. 안채에서 태어났는데 사랑채인데, 바로 태계 선생의 할아버지 이계양 선생이 단종 때 세상이 하도 그 단종 때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은거를 한 겁니다. 이쪽에 은거할 때 한 스님이 집터를 잡아줍니다. 지금의 집터를 잡아줍니다. 잡아주면서 반드시 이 땅에서 귀한 자손이 태어날 겁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바로 아들들이 학식을 아주 학문을 사랑하는 아들들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태계와 같은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계 선생의 바로 위에 온계 이해 선생도 아주 유명한 선비죠. 온계 이해 선생도 태어나고 태계 이황 선생도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잘 잡았다고 봐야겠네요. 이 노송정 현판은 노송정 글씨는 당시에 조선 중엽 선조 때 최고의 명필인 한석봉이 쓴 글씨입니다. 이곳에 또 많은 글씨 주련도 있고 글씨가 있는데요. 이 중에 옥루무게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옥루무게, 혹시 여행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루무게라는 글씨는 중국 고전 시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상제이실, 상불계 우옥루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늘 행동을 삼가라. 우리가 남들이 안 보면 막 좀 망가지지 않습니까? 망가지고 침도 막 뱉고 휴지도 담배 꽁초도 버리고 사람이 좀 이렇게 하죠. 그러나 사람이 보지 않는다 해서 그렇게 망가지는 것이 질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도 자기 스스로 삼가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정말 자기 수양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래서 옛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 수양을 하는 그런 공부를 하라고 이제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옥루무게는 결국은 자기 스스로 삼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삼가라는 얘기죠. 대학가 중용, 이 고전 역시 고전 대학가 중용에도 이런 구절이 나오죠. 여기서는 표현이 더 달리 합니다. 신독이라고 하죠. 신독이라는 표현으로 삼갈신, 홀로 있을 때도 삼가라. 그렇게 해서 그런 구절을 우리가 많이 익히고 있습니다. 태계 선생이 안채에 가면은 안채가 이제 미음자 집으로 돼 있거든요. 미음자 집으로 돼 있으니까 마당이 역시 미음자로 생길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집의 독특한 구조가
그 마당 쪽으로 방 한 칸이 튀어나온 특별한 구조, 방 한 칸 더 만들어서 튀어나온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튀어나온 곳에서 태계 선생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을 특별히 태계 태실이라고 또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서 제가 어느 해 가을에 찍은 사진인데 저 앞에서 태계 선생이 그 갓난 아기가 태어나서 우는 울음소리 있지 않습니까? 저 혼자 막 그것을 상상하고 연상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랑 같이 또 어느 모든 사람과 같이 막 태어나서 응애하고 막 울던 아이가 조선 500년 최고의 어떤 그런 학자 선비, 그리고 상당히 뭐 벼슬을 다투지 않은, 툭 하면 은퇴하고 오히려 물러나서 은둔해서 학문을 하고 제자들을 양성하고 이러한 인품, 고결한 인품을 가진 매화와 같은 그런 선비였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집 안에 그 이제 안채 그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 대청마루라고 하죠. 마루에 보면 주변에 보면은 밥상이 수없이 이렇게 폭에서 걸어놓기도 하고 옆에 측면에 세워놓기도 했는데요. 밥상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조선 사대부 집의 풍모를, 왜냐하면 특히 안동이 더더욱 그러하지만 봉제사 접빈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를 항상 제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사를 받들고 접빈객, 객을 맞이하는 것. 그러면 밥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거기서 안채에 있는 밥상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역시 조선 사대부 가문의 그 집은 집에서 갖고 있는 그런 그 가재 도구도 남다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집은요, 출입문 대문이 소설대문으로 이렇게 우뚝 솟아 있는데 이것은 성림문이라고 합니다. 성림문. 태계 선생 어머니께서 꿈에 공자가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꿈을 꿨다고 합니다. 공자가 집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태계 선생을 태몽으로 그렇게 꾸셨거든요. 공자가 집으로 들어오셨으니까 성림입니다. 성인이 이 집을 다다라 들어왔다. 성림문. 그래서 이 문을 이제 그 후에 이제 성림문이라고 이제 부르게 됐는데, 그 문을 통해 들어가면 누구나 다 공자와 같은 인품을 이렇게 배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훗날 조선 후기에 와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자료를 찾다 보니 우암송시열 선생이 조선 후기에 또 가장 또 부각된 인물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부각된 인물인데 그 우암송시열 선생의 아버지 꿈에 공자가 또 대문을 들어오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암송시열 선생이 태어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범인들과 다른 뭔가가 있구나, 다들 훌륭하신 분들은 다들 뭐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300당이라는 최근에 10여 년 전에 다시 새로 지은 집이 있습니다. 원래 있었던 집인데 이제 없어졌다가 다시 지었는데요. 이 300당은 바로 그 태계 선생의 그 친형인, 바로 위의 형인 온계 이해 선생입니다. 온계 이해 선생이 살림집을 이제 분가를 하면서 지었던 집입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명성황후 일본이 살해를 했지 않습니까? 명성황후 살해하고, 그 다음에 뭐, 단발령이니 뭐니, 이러한 그 격변기 속에서 분개한 당시의 의병장 이인화 의병장이 그 의병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바로 이인하 의병장의 생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인하 의병장하고 태계 선생 가문이 뭐가 있겠네요, 그죠? 당연히 있겠죠, 있어야죠. 바로 온계 이해 선생의 12세 손입니다. 이인하 의병장이 12세 손입니다. 그래서 태계 선생 가문은 이 참 항일, 저항, 항일, 의병, 이러한 후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의병장이 그렇게 활약을 하다 보니 일제가 태계 종택과 이 온계 선생의 이 집 300당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참 참담하죠. 다 불에 태워버려서 없어졌는데, 태계 종택은 일찍 이제 복원을 했습니다. 복원을 했는데 이 300당은 복원을 하지 못하다가 2011년에 와서 겨우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2여 년, 이제 10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가면은, 뭐 고즈넉한 맛은 없고, 예, 새로 지은 집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지만 상당히 의미 깊은 우리 독립을 뭡니까 의병장이 활약했던 그 생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가시면은 삼백당도 꼭 한번 이래 들러보실 만합니다. 그 태계 종택이 이제 별도에 이제 가면 저 아래쪽으로 그 토계천, 내천을 따라서 하류로 낙동강 근처로 내려가다 보면은 태계 종택이 있습니다. 태계 종택 역시 이제 태계 선생의 손자 이안도 선생이 처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태계 선생은 이 집의 존재를 모르죠. 손자가 지었으니까, 사회 손자가 지었으니까, 이제 그래서 역시 태계 선생의 이 종택도 일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화를 하는 바람에 없어졌다가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이 복원한 것은 1927년 뭐 그 무렵에 했는데 태계 선생의 13세 손 이충호 선생이 복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계 선생, 옹교 선생의 12, 3세 손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런 또 일제강점기 때 활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태계 종택 바로 앞쪽에 이제 그 토계천이라 해서 태계천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개천이 흐르는데 지금 그 개천 흐르는 바로 옆에 태계 선생이 51세 때 제자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은 집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상서당이거든요. 계상서당을 지었는데 아주 철학의 조그만한 집입니다. 조그만한 집을 이렇게 지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태계학의 전당이 된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태계 선생이 학문에 꽃을 피운 텃밭이고 많은 제자들을 맞이해서 학문을 전수시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곳을 계상학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계상학림. 예. 배울 학자의 수풀림이죠.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곳이 이제 계상서당인데요. 바로 이 계상서당이 또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또 일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뭐 하면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뭐냐면은 태계 선생이 58세 때 당시에 조선 중립에 58세면 이제 환갑을 앞둔 시점이니까 상당히 말년의 나이가 되죠. 연령이 되죠. 이 58세 때 상당히 태계 선생은 뭐 이미 조선의 최고의 내노라 하는 명망가였지 않습니까? 뭐 성균관 대사성도 지내고 뭐 해서 대명망가인데 이때 23살에 예 아주 뱃살길에 나아가지도 않은 율곡이이가 찾아옵니다. 예, 조선 최고 성리학의 최고 거봉 두 쌍봉이라고 한다면은 오늘날 우리 역사적으로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조선의 최고 성리학의 두 쌍봉이라고 한다면은 뭐또 율곡 선생, 태계 선생과 율곡 선생이죠. 예, 태계 선생님과 율곡 선생인데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35살, 58세에 23살 신출 그 전해에 결혼한 새신랑이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바로 물론 그 신부가 있는 대구 옆에 성주에서 올라가는 길이긴 하지만 자기가 그 명망가 태계 선생의 명성을 한번 흠모했던 태계 선생을 만나 뵙고 싶었죠. 그래서 찾아왔는데 바로 이 계상서당에서 둘이 2박 3일간 머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태계 선생이 율곡 선생이 가르침을 요청해서 많은 이런저런 가르침을 가르치죠. 그러고 나서도 율곡 선생이 부족했던지 돌아가서도 편지로 계속 가르침을 요청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계 선생은 깍듯하게 율곡 선생을 맞이해서 어리다고 뭐 구박하거나 그게 아닙니다. 멸시하거나 그게 아닙니다.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아주 따뜻하게 맞아서 가르침을 주고 그렇게 했던 아주 원로였죠. 그랬던 곳이 바로 이 계상서당입니다. 그 다음 거기서 가까운 곳에 도산서당이 있습니다. 도산서당은 태계 선생이 그야말로 이제 말년에
뭐 57세에 이제 그 공사를 그 틀을 잡고 공사를 시작해서 61세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무려 4, 5년 걸쳐서 공사를 4, 5년 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공사 이제 도중에 중단을 좀 막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공사를 완공을 해서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왜 개상서당을 지었는데 얼마 안 있어서 도산서당을 다시 지었느냐? 태계 선생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개상서당은 비바람이 치면 비바람을 다 맞을 정도로 아주 정말 형편없는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집도 좁은 데다가 비바람 치면 다 비바람이 방 안으로 몰아치는 그런 아주 어설픈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지은 것이 도산서당입니다. 그러면 도산서당은 어마어마하게 지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도산서당도 정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어떻게 생활을 할까? 할 정도로 작고 아담합니다. 그런 공간을 지었는데, 어쨌든 자신이 짓고 나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동안 바로 그 근처, 그 낙동강 변이거든요. 낙동강 바로 언덕 위에 지었는데, 그동안 바로 옆에까지 나무 와서 땔감용 나무 하던 곳이고, 또 때로는 낚시하던 곳이었는데, 여기 이런 땅이 있는 줄 몰랐던 거죠. 그 땅을 찾고 나서 이제 도산서당을 지으면서 보니까, 아니, 내가 그동안 요 근처까지 이렇게 들락날락 했는데, 여기를 모르고 있었구나. 이제 그런 감회를 담은 시를 남겼습니다. 시를. 그래서 그곳을 도산서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도산이냐? 그 산 이름이 옛날에 태계 선생은 이렇게 밝힙니다. 옛날에 이 산에서 질그릇을 굽던 것이기 때문에 도산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도산이라고 불렀습니다. 태계 사후 도산 그 서당인데요. 도산 서당은 오늘날 우리 흔히 도산 서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도산 서원. 서원과 서당은 다르죠. 엄연히 다르죠. 서당은 꼬맹이 아이들 키우는 곳이고 공부하는 곳이고 서원은 서당은 말하면 그냥 그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들, 유치원생 내지는 뭐 이런 아이들 가르치는 곳이라면 서원은 고등학생 내지는 대학생 수준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말하자면 사립고등학교, 사립대학교. 그런데 이 서원은 태계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4년 후에 후학들이 서성을 추모하기 위해서 태계 선생이 손수지은 서당 뒤편을 개간을 해서 서원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서원이 규모가 커지다 보니 서당은 당연히 그냥 서원의 한 부분으로 흡수가 된 거죠. 흡수가 되다 보니 오늘날 도산서원 하면은 그 안에 도산서당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도산서당, 우리가 가서 보실 때는 도산서당을 특별하게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은 도산서원이라고 해서 가는 곳이지만 도산서원이라고 해서 가는 것은 태계 선생을 위해서 보러 가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럼 진짜 태계 선생의 손때가 묻은 것은 뒤에 서원이 아니라 앞에 서당입니다. 그래서 도산서당을 유난히 좁은 방 옆에 또 방 안에 또 별도 공간을 만들어서 딱 사람 하나 누우면 꽉 찰고 움직이지도 못할 그 공간, 태계 선생이 거기서 누워서 주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 그 다음에 그 바깥쪽에 마루, 이 작은 마루, 거기 앉아서 제자들하고 한 담론을 하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것. 그리고 그 앞에 팠던 우물, 산비탈을 심은 나무, 이 하나하나가 바로 태계 선생의 향기입니다. 그 뒤에 서원도 물론 중요하죠. 태계 선생을 추모하는 공간이고 또 후학들 이어가면서 공부했던 공간이니까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당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원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주차장에서요. 서원까지 걸어서 바람 쐬면서 이렇게 들어가면 한 5분 정도 이렇게 걸어 들어가면 서원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사람들이 많이 놓칠 수가 있는데 이 사각형으로 된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넓적 비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그 한자를 이렇게 전서체를 한자로 해서 전서체는 우리 도장 새길 때 많이 쓰는 글씨체 그 전서체 있지 않습니까? 전서체로 네 글자 썼는데 바로 추로지향이라고 쓴 글씨가 있습니다. 추로지향. 바로 이 공자의 77세 적손, 77세 손자, 77세 손입니다.
예, 77세 손이면 몇 년 걸릴까요? 한 세대가 30년 아닙니까? 그럼 77세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대략 2,500년 가까이 되죠. 우리가 공자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인물입니다. 실제로 공자의 77세 손, 연성공, 연성공은 중국의 황제가 공자의 제사를 모시는 적손한테 내려준 자기입니다. 자기. 그래서 이 연성공, 마지막 연성공이 바로 77세 손, 공덕성이라는 선생입니다. 지금은 작고 하셨는데, 이분이 한 몇십 년 전에 안동을 오시고 와서 태계 선생을 만나러 왔죠. 태계 선생의 유적지에 왔죠. 와서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대만에서 본토에서 피해서 대만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이분이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모택동 시절에 공자의 모든 유적이라든가 많은 것들을 파괴하고 했었는데, 여기 안동에 와보니 태계 선생에 의해서 고스란히 공자의 사상과 모든 그 정신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 자기 할아버지, 원조 할아버지가 그렇게 유학을 이렇게 창설해서 남겨놓은 것은 태계 선생에 의해서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으니 얼마나 감명받겠습니까? 그래서 추로지향이라고 글을 남깁니다. 추는 추나라, 로는 노나라, 지향, 추나라와 노나라의 고향이라는 뜻입니다. 추나라는 맹자, 노나라는 공자입니다. 그래서 공자와 맹자의 그 정신을 이어받았다 해서 추로지향 글을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안동의 도산서원에 가면은 빠뜨릴 수 없는 포인트죠.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제 서원을 여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유교라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지만, 서울에는 성균관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국립대학이라면은, 지방 서원은 사립대학 내지는 사립고등학교, 고등교육이니까요. 그렇게 이제 되죠. 그런데 그 서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생긴 서원은 바로 영주에 있는 소수서원입니다. 1543년 당시 풍기군수 주세붕 선생이 서원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만든 서원은 바로 백운동 서원입니다. 이름이 백운동 서원이었습니다. 주자의 백록동 서원을 본떠서 백운동 서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게 1543년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풍기군수로 온 태계 이항 선생이 단양군수를 거쳐서 풍기군수로 옵니다. 와서 보니 주세붕 선생이 앞서서 주세붕 선생이 이 서원이라고 만들었는데, 최초의 서원이 만들어졌는데 너무나 이게 그 당시 시대에 필요한 교육 시설이라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운영을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많이 드니까 나라에서 좀 이거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상소에 글을 올립니다. 말하자면은 국가 재정을 좀 이렇게 지원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사액서원이 됩니다. 그게 이제 사액서원이죠. 사액서원이 되면서 명종임금 때 사액서원이 됩니다. 태계 선생이 1548년에 그것을 신청을 했는데 1550년에 사액서원으로 이제 됩니다. 되면서 이름이 백운동 서원에서 소수서원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그럼 우리한테는 서원의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소수서원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 소수서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후에 많은 서원들이 생깁니다. 물론 태계 선생이 그 직후에 많은 서원에 직간접적으로 창건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어받아서 지금과 같은 바로 도산서원도 탄생하게 됩니다. 이 도산서원에서 정조임금이 태계 선생을 역시 그 뜻을 기려서, 보통 과거 시험은 서울에서 치르지만 지방에서 간혹 몇 군데서 치른 별도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도산서원 앞에 낙동강입니다. 저 강물이 낙동강이고, 낙동강 위에 비각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정조임금이 1792년에 태계 선생의 태계 선생의 을을 기려서 여기서 영남 유생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과거 시험을 치릅니다. 그 기념의 유적지가 바로 시사단이라고 하는 저곳입니다. 그래서 저곳은 강물에서 잠기면 안 되니까 높이 이렇게 살렸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서원, 우리 서원은 도산서원을 포함해서 유네스코 서원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7개 서원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수원화성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유네스코 등재된 게 꽤 많습니다. 뭐 10여 가지가 넘죠. 어쨌든 이 도산서원을 비롯한 서원도 9개 서원이 한 묶음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쾌거를 이뤘습니다. 더 많은 서원이 등재됐으면 좋았겠지만 여러 가지 뭐 형편상 어떻게 하든 9개가 됐는데 그 대부분이 영남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 최초의 그 서원인 소수서원, 유네스코에 등재된 서원이 소수서원, 그 다음에 지금 안동에 2개가 있습니다. 바로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동에서 내려가면 경주에 가면은 옥산서원이 있습니다. 옥산서원이 있고 대구에 가면 도동서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북권에만 5건이에요. 5개, 9개 중에 5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에 한양에 가면은 남계서원이 있습니다. 남계서원. 그 다음 전남에 가면은 전남 장성에 가면은 또 우리가 그 필암서원이라고 있습니다. 필암서원. 그 다음에 전북 정읍에 가면은 무성서원이 있습니다. 무성서원. 그 다음에 충남 논산에 가면은 도남서원이 있습니다. 도남서원. 이렇게 9개가 한 묶음으로 패키지로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 9개 서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봐야겠죠. 세계인과 같이 그런 그 정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한국적인 유산이 되겠습니다. 세계적 지성의 요람으로 평가받은 거지 않습니까? 공인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서원의 가치를 이제는 새롭게 이것도 뭐 과거 공자, 논어, 성리학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울 가치만 배우면 되는 겁니다. 온고지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보고도 못 느끼면 그게 문제지, 있는데도 못 찾아내는 게 그게 문제지, 우리가 무조건 터부시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러한 과거의 유물에서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인식할 때가 오늘날 이제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가 너무나 인성이 너무나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인성교육의 장으로서도 우리가 그런 직간접적으로 자기 수양 그런 어떤 여행이 될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안동에서는 이육사 문학관이 있습니다. 이육사 하면 또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없죠. 본명은 이원록입니다. 이원록. 이름은 우리한테 알려진 이름은 이육사죠. 왜냐하면은 일제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의 그 수임 번호가 264번입니다. 그래서 이육사. 그런데 이 이육사가 또 재밌는 분입니다. 왜 재밌는 분이냐? 바로 태계 이황 선생의 후손입니다. 태계 이황 선생의 후손. 14세손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청포도, 광야 이러한 주옥 같은 그런 시를 남기신 시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유명한 것은 일제강점기에 그렇게 핍박받으면서도 감옥에서 또는 중국에서 이렇게 핍박받으면서도 일본에 굴하지 않고 저항을 했던 바로 그런 우리 저항 시인이죠. 광복을 1년 앞두고 안타깝게 눈을 감았습니다. 광복을 보지도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바로 이러한 아까 온계 이해 선생, 동생 태계 이황 선생의 후손들은 일제강점기 때도 그 조상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이렇게 나라를 결애를 위해서 이렇게 참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제가 이육사 문학관에 가서 그러한 것을 좀 이렇게 느끼고 왔습니다.
안동하면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하회마을입니다. 하회마을. 낙동강이 휘어서 이렇게 가서 그 안에 마을이 이제 생긴 거죠. 풍산 유씨들의 집성촌입니다. 집성촌입니다. 바로 또 우리 풍산 유씨 하면 대표적으로 바로 서해 류성룡 선생을 떠올리실 겁니다. 서해 류성룡 선생은 말 그대로 그 풍산 유씨의 가장 큰 인물이기도 하지만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자의 정도 했고 영의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채찰사가 되어서 이순신 장군과 바다에 있는 이순신 장군과 조정에 있는 서해 선생이 그러한 전술을 공유하고 했던 전쟁을 치러야 했던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안동 고향으로 돌아와서 바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 하는 의미에서 징비록을 쓰게 되죠. 바로 그것이 또 이 안동 하회마을입니다. 이 안동 하회마을은 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과 미국의 부시 대통령, 부자 부시 대통령 두 분 다 방문을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부시는 2005년에 오셨고, 아들 부시는 2009년에 이렇게 4년 격차를 두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왔던 것인데, 아니, 엘리자베스 여왕도 오고, 부시 대통령들도 오고,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의 그 안동까지, 서울의 근처에 있다가 가는 게 아니고 안동까지 왔을까? 예, 상당히 의미 깊죠. 안동 하회마을 하면 우리가 또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뭡니까? 하회탈. 예, 화해탈입니다. 화해탈은 하면 또 무엇을 상징합니까? 탈은 가면입니다. 가면. 내 얼굴을 가리고, 탈로 얼굴을 가리고 내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탈춤 출 때. 그죠? 탈춤은 누가 춥니까? 실제로 양반이 추는 게 아니라 노비들이 추는 거지 않습니까? 타고. 그리고 자기가 맨날 모시던 양반 앞에 가서 아주, 장난치지 않습니까? 감히,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 탈춤 출 때만큼은 허용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싹입니다. 그래서 영국,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뿌리를 가진 나라 영국과 미국의 최고의 그 왕과 대통령이 한국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 해서 간 게 바로 안동 하회마을입니다. 그래서 간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엄청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민주주의의 그 씨앗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화해탈로 간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서양에서도 베네치아 같은 데서 카니발 축제를 열지 않습니까? 그때만큼은 신분이 바뀐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하회탈이 그렇듯이 야자타임 갖는 겁니다. 양반하고 쌍놈하고 야자타임 역할 바꿔서 그때 한번 시큰 놀아보는 거죠. 우리도 이미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그다음 그 하회마을 바로 옆에 병산서원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9개 서원, 유네스코에 등재된 9개 서원 중에 하나가 병산서원입니다. 이 병산서원은 서해 류성룡 선생의 후학들이 서해 선생을 또한 이렇게 추모하는 그러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또 우리가 병산서원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만대루라고 하는 누각이 있습니다. 엄청 길고 우람한 누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자연 그 공간 안에 인간의 손길로 만든 건축미,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그것을 또 보러 여행을 가는 것이 또 병산서원이기도 합니다. 그 인간의 손길인 건축물과 자연이 어떻게 공존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동에 또 너무나 많은데요. 그 여행할 곳이 너무나 많은데 임천각까지는 여행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종 때, 조선 중종 때 1519년이죠. 중종 때 지은 고택입니다.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상당히 한 570, 80년 됐나요? 이때 그 당시에 고성 이명 선생이 지은 그 집인데, 이명 선생의 후손이, 이 집의 후손이 바로 일제강점기 때 그 잠시 우리가 독립운동 막 하면서 여러 가지 하면서 그 초대 국무령이라는 그 직책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석주 이상용 선생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잠시 초대 국무령을 지내신 아주 높은 최고 리더가 되셨죠. 바로 그분이 살던 집입니다. 임청각이. 그래서 그분이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아들과 손자 11명이 독립운동가입니다. 독립운동가로 아주 이런 명성을 날린 것입니다. 원래 아흔한 큰 집이었는데 일제가 그 때문에 괘씸하다 해서 그 집터 가운데로 철길을 내버렸습니다. 집 땅을 두토막을 내버렸죠. 그래서 상당히 일제의 일제 치하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그래도 나라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해서 우리 오늘 안동에서 온고지신이라는 그 말을 새기면서 온고지신이 우리한테 이러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구나. 이제도 나도 내 주변에 있는 것을 그냥 너무 익숙하다 해서 옛날 거다 해서 터부시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다시 새겨봐야겠구나 하는 그런 자극제가 된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온고지신으로 한 논어여행, 오늘 안동까지 여행을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